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대응단 특별조사팀 황기현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의 제목은 보험사기 현황 및 적발 노력이고요. 일단은 보험 사기를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보험이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목차부터 설명드리고, 목차는 제목에서 보셨다시피 보험 사기 현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보험 사기 적발을 어떻게 하는지 이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 사기 적발 사례를 설명드린 순서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험 사기 현황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보험 사기 현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보험이 뭔지를 그냥 전문성이 1도 없는 아주 쉬운 정도로만 이해를 할 수 있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보험이 뭔지도 모르는데 보험 사기를 또 이해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이 보험 사기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보험 상품을 가입해 보신 분 계세요? 직접? 본인 직접 설계사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서 보험 가입을 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보험이 참고로 이제 그 계약자가 보험료를 이제 내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미래에 발생할 어떤 사고에 대비해서 이 보험료를 잘 납입하는 계약자가 돈을 잘 납입하면 피보험자한테 어떤 미래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돼 있고, 그 보험계약을 체결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이 계약자와 보험회사가 약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약정을 체결해서 향후에 발생할 사고를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보험료를 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당장 눈에는 안 보이죠. 보험료를 계속 내는 그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언제 이 보험금을 받을지는 사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래의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게 이제 보험 상품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연한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확정된 사고를 보장하는 거는 통상적으로 보험 사고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고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연한 어떤 우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보험 계약자가 있고, 나중에는 이제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보험 계약자가 있고, 피보험자가 있고, 보험 수익자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 상식적으로. 보험 계약자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실손보험을 하나 가입시켜줬다. 이러면 보험료를 내는 사람,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보험 계약자가 되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가입한 거니까 내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병원 가서 통원 치료를 받거나 했을 때 이제 보험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보험금을 받게 되는 그 대상자, 다시 말해서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이제 피보험자라고 하고요. 보험 수익자는 말 그대로 그런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보험 수익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헷갈리거든요. 보험 계약자는 뭐고 피보험자는 뭐지? 이런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돈 내는 사람이 계약자고 보험 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보험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보험이 참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예금 상품 가입할 때 누가 와서 가입하라고 잘 안 하잖아요. 은행 가서 뭐 적금이나 예금이나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은 모집 채널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고요. 물론 이제 모집 채널을 통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은행에 가서 통상 이제 방카슈랑스라고 하는데, 이 방카슈랑스 채널, 다시 말해서 은행에 가서 가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인터넷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가입할 수도 있고, 요새는
다른 대리점들인 경우에도 온라인을 오픈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이제 모집 채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보험 설계사 또는 보험 대리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죠. 그래서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보험회사 임직원도 할 수 있고 뭐 보험 중개사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다른 권역, 다른 뭐 은행이나 증권하고 좀 다르게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있고 그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를 통해서 많이 가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직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지만 비율 자체가 높지 않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상품이 복잡해요. 그 약관도 읽어보시면 전문가들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약관에 대한 분쟁도 생기고 하는 게 약관이 굉장히 어렵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계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지를 충분히 설명을 듣고 나한테 적합한 상품들을 파악해서 이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모집 그 어떤 채널들이 발달이 좀 돼 있고요. 다른 예금하고 은행 그 적금은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뭐 1년짜리 1년 만기에다가 금액 예금 금리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보험 상품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모집 채널이 발달돼 있다. 그리고 결국 모집을 보험 계약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보험 설계사나 보험 대리점 들이 많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대로 보험 상품이 그 효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굉장히 한참 있다가 미래거든요, 미래. 그러니까 당장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보험 상품의 그 보험료가 정해지는데 이 보험료는 그냥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뭐 이 상품 100원, 이 상품 200원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정해지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상품 개발을 하면 뭐 향후에 보장할 그 보험금들이 쭉 정해질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암 진단금 1,000만 원, 암 수술비 뭐 1회당 뭐 얼마, 암 입원비 뭐 1일당 얼마 뭐 이렇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입하는 사람이 나이도 있을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80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90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100살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 다른데 그럼 그걸 어떻게 정하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위험률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위험률을 쉽게 말해서 뭐 종신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40살에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이 사람이 40살에 죽을 확률, 41살에 죽을 확률, 42살에 죽을 확률 다 정해져 있고 그거를 어떻게 정하냐면 과거 통계나 병합 통계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률에 따라서 보험료가 딱 정해져요. 그 위험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업 비율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처럼 예를 들어서 이율도 있고 어떤 그런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보험료가 딱 정해져서 사실은 그 세 가지 요소만 딱 정해지면 100명이 계산해도 보험료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위험률 개념이 중요한데 이 보험 사기랑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보험 사기가 많아지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발생하지 않은 사고인데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이제 보험금을 타는 행위를 이제 보험 사기라고 볼 수 있다면 보험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험 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이 보험 사기는 보험 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그 소비자들, 향후에 이 보험을 가입할 소비자들 한테까지도 그리고 이미 가입해서 보험료가 갱신이 된다고 하면 이 갱신되는 그런 소비자들, 선량한 소비자들한테도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험 사기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게. 그래서 이제 보험 상품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뒤에도 이제 뭐 상품 얘기가 좀 나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고 PT를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이제 생명보험, 뭐 손해보험, 뭐 재산보험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이제 구분하는 방식은 사실 뭐 상법상 구분도 있고 보험업법상 구분도 있고 뭐 어떤 실무상의 어떤 구분도 있고 해서 뭐가 딱 정석이다 이런 건 없지만 그리고 구분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할 거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죽으면 얼마 준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죽으면 1억 주는 보험 사망보험금이 1억인 종신보험에 가입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고 정기보험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은 죽으면 무조건 1억이 나온다고 치면 정기보험은 예를 들어서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80세 안에 사망을 하면 뭐 1억을 주지만 80세 이후에 사망을 하면 이제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이런 어떤 기한이 정해져서 사망보험이 지급되는 걸 정기보험이라고 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상품들이고, 그리고 손해보험 하면 뭐 가장 잘 아는 게 이제 자동차보험, 그다음에 화재보험, 뭐 여행자보험 이런 것들이 다 손해보험의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재산보험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상해나 질병이나 간병 쪽을 보장해주는 상품을 이제 재산보험이라고 하는데, 통상 이제 보험회사가 크게 이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이렇게 있잖아요. 생명보험회사는 이제 생명보험을 판매를 하는 거고, 생명보험 상품을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 상품을 이제 판매를 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재산보험은 누가 파냐? 복잡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양쪽 다 팔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보험법상으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그걸 뭐 여기서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크게 뭐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 다음에 재산보험 이렇게 있다. 그 상품별로 그러면 보험 사기들이 많이 발생하는 쉽게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이 들어봤던 사례를 좀 들면, 생명보험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망보험을 노리고 살인을 한다든가, 최근에 그 계곡 살인 사건, 네, 이은혜라고 이제 한참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1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고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거로 일단 저희는 뭐 추정을 일단 판결은 최종 나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특이한 점이 그게 이제 2019년 6월 30일 날 발생한 사건이에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2019년 워낙 이제 언론에서도 유명하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나오고 뭐 한참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 이후에 보험 사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건 사실이고요. 그 사건은 이제 2019년 6월 30일 날 가평에 무슨 용서폭포라는 곳이 있나 봐요. 용서폭포에서 5m 높이 바위에서 이렇게 수심 3m 아래 그 가평천 아래로 다이빙을 했는데 사망한 사건이죠. 근데 이제 내용은 다 아시겠고, 그래서 이은혜라는 그 피의자가 알고도 일단 뭐 뛰어내리기 유도했다 안 했다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고요. 참고로 이제 그 사망한 그분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한 사망보험이 전체 사망보험금 금액으로 해서 한 8억 정도 되고요. 8억. 만약에 그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면 지금 현재 1심은 무죄가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무죄가 나면 사망보험을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8억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특이한 게 이제 8억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매월 납입했던 보험료가 한 70만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계약 실효일이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그 전날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해서, 실효라는 게 이제 보험료를 납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소멸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최종적인 실효일 바로 직전일인 2019년 6월 30일 날 사건이 발생했고 실효일은 7월 1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가 더 있었으면 그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전날 해서 처음에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조사를 하다가 좀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쟁점화가 됐던 사건입니다. 뭐 그런 게 있죠. 아까 말씀드린 생명보험 쪽에서는 통상 이제 사망보험을 노린 강력범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손해보험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자동차보험 사고가 많죠.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제가 이제 자동차보험 담당하는 이제 보험사기 담당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그런 거예요. 신호위반 차량이나 법규 위반 차량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의사고를 발생하는, 그렇게 되면 과실비율 쪽에서 많이 불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아니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이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전통적으로 또 있는 게 가해자 피해자 공모를 해서 예를 들면 두 명이 짜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공모해서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 보면 운전은 많이 하시는 분들 좀 계시죠. 이렇게 교차로 회전할 때도 차선이 살짝 보이거든요, 왼쪽 끝에. 그래서 그 차선을 따라가면 되는데 하다가 1차선으로 좌회전하다가 뭐 2차선으로 그냥 그 회전 중에 차선 변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하면 그런 차량을 대상으로 이제 고의사고를 유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고 분석을 하고 해서 또 고의성 여부를 보고 블랙박스 영상이 요새는 또 많이 있어서 그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게 보험 사기다, 고의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들을 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그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백내장 관련해서 실손의료보험 청구권이 많이 늘었는데 그 건 같은 경우는 뭐 백내장 뭐 제가 아는 범위에 설명드리면 백내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시간이 오래 안 걸리고 통상적으로 입원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입원이 필요 없는 통원 치료만 하면 됨에도 그 입원한 것으로 해서 허위 진단서를 끊어서 청구를 해서 입원 보험금으로 받았다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입원인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최대한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거든요. 최대한 많이 상품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근데 통원인 경우에는 20에서 30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보험금이. 그러다 보니까 통원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그 입원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하고 브로커하고 환자하고 같이 짜서 사실은 이제 통원을 입원으로 꾸며서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니면 그 실제 뭐 예를 들면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병원비가 뭐 예를 들어서 50원이다. 근데 그 50원인데 100원을 이제 그 병원비를 낸 것처럼 그렇게 병원비 뭐 예를 들어서 치료비 영수증을 꾸미는 거죠. 그러면 그 100원을 치료비를 냈으니까 그거를 보험회사에 100원 달라고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100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나중에 그 카드 영수증을 취소를 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취소해서 실제로 50원의 병원비 현금으로 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보험금은 100원을 받고 50원 이득이잖아요. 그렇게 병원하고 이렇게 공모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워낙 이제 보험 사기 유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개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특이사항이 있다 이렇게 일을 해주시고 일단은 이제 보험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향후에 발생할 어떤 미래 사고를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이제 그게 보험인데 결국은 어떤 발생할 사고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사고 발생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량한 소비자들한테도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험 사기를 적발을 하고 예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뭐 최근에 이제 계곡 살인 사건 이후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보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료 자체가 재밌는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강의를 보험 사기가 뭔지 그리고 적발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례가 어떤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그냥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사기는 크게 형법상으로 사기가 있고요. 보험 사기를 만약에 보험 사기 행위를 하면 형법상 사기, 그 다음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의 이제 보험 사기 이렇게 같이 엮이는 거고요. 같이 엮이고 이 사기를 하게 돼서 처벌은 형법상으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 결국 사기 행위를 한 자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거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게 많구나. 상당히 이제 그 처벌이 세구나. 이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으로는 보험사기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굉장히 세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기 행위는 뭐냐면 제2조 정의조항을 좀 보시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 다시 말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를 하면 보험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행위가 없으면 사실 보험사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허위진단서를 끊었다. 그 자체만으로 보험사기로 보지는 않고요. 보험금을 청구까지 해야지만 저희가 보험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보험사기 행위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내용을 조작해서 피해를 조작하거나 피해를 가장하면 이제 보험사기 행위고요. 그리고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든가 또 허위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같이 공모하거나 방조까지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보험사기 행위에 포함이 되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듣고 딱 하나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사례나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상식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지만, 사실은 이제 딱 하나만 이해해 주실 게, 보험 사기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되겠구나 라를 깨닫고 가셔도 큰 보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일도 그런 거고, 보험 사기 나중에 이제 사례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알고 있을까? 또는 참 이 보험 사기 범죄자들이 이게 보험 사기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서 보험 사기범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구나. 저희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예방 활동을 하는 게, 받는 보험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보험 사기의 어떤 유인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같이 연루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보험 사기 적발을 하는 금액이 보험회사와 저희 수사기관 다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한 1조 원 정도 수준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9,434억 원이고요. 1조 원. 굉장히 큰 금액이죠, 사실. 보험 사기로 보험금이 지급돼서 이게 적발되는 금액이 1조 원이고요. 이거 보시면 딱 5글자가 생각이 나는데, 빙산의 일각. 이게 생각나시죠? 그거 생각하라고 만들어 놓은 PT입니다. 보험 사기 추정 금액이 이게 이제 제가 추정한 건 아니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서울대하고 보험연구원이 공동연구한 그 자료에 보면 6조 원이 넘는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적발하는 금액은 한 15.3%. 보시면 보험사기 추정 금액이 이제 연구 결과 이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제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그 비율은 15.3%에 불과하거든요. 1조 원에 불과해서 아직도 적발이 전체의 보험사기 발생 금액의 20%가 채 안 되는 수준으로 이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보험사기를 적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전체 보험회사 지급보험금, 보험금, 전체 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여기 보시면 143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143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참고로 2018년 기준이고요. 작년도는 167억 정도 됩니다. 167만 8억 정도. 그 정도가 이제 1년간 이제 보험회사에서 168조입니다. 168조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6조 정도가 보험 사기로 인해서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한 거고, 저희가 그 중에서 적발한 금액은 매년 한 1조 원 수준 정도 됩니다.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적발 인원은 여기 보시면 97,000명, 쉽게 말해서 한 10만 명 정도 수준 정도. 그러니까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1조 원, 그 다음에 보험 사기 적발 인원은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대부분 이제 사고 내용 조작, 다시 말해서 뭐 진단서 위변조라든가 아까 그 뭐 입퇴원 확인서라고 있어요. 입원해서 퇴원을 했을 때 발급하는 입퇴원 확인서, 아니면 통원을 했을 때 뭐 발급하는 통원 확인서, 뭐 이런 것들을 허위로 발급받아서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 그리고 뭐 자동차 사고를 조작하거나 과장하는 경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요. 기타 이제 고의사고, 가해자 피해자 공모한 사고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호위반 차량을 법규 위반 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고의사고를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의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기타 이제 허위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고 대부분 이제 사고 내용 조작 쪽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상품별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전형적인 보험 사기가 자동차 보험 쪽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실손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시기에 따라서 어떤 보험 사기 유형이 계속 약간씩 바뀌어요. 근데 이 자동차 보험 쪽의 사기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도 있을 수 있고 가피 공모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동승자들을 여러 명 태워서 동승자가 많으면 사고가 발생하면 대인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거든요. 동승자들이. 그리고 나중에 합의금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동승자를 많이 태우는 경우에는 편취 금액이 좀 늘어나죠.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 낸 것보다는 뒤에 한 3명 보조석에 한 명 태우고 뒤에 뭐 3명까지 태우면 최대한 5명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대인보험금을 각각 다 지급하거든요. 많이 다치거나 했을 때 뭐 치료비라든가 또는 뭐 그 이후에 이제 합의금조로 해서 뭐 또 지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동승자를 많이 이렇게 태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대물보험금 같은 경우는 대물보험금은 통상 정비업체 쪽으로 차를 맡겨서 이제 수리비를 받는 건데 외제차 같은 경우는 또 특히 이 수리비를 받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수리하겠다라고 해서 미수선 수리비라고 하거든요. 미수선 수리비 그걸 받아서 보험금을 편취하고 실제로 수리를 하지 않고 다시 또 사고를 낸다든가 거의 동일 부위로 해서 그럼 다시 또 받을 수 있잖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정형화가 돼 있고 나머지 장기보험이나 생명보험 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강력범죄 쪽이 많이 있고 장기보험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실손의료보험 쪽에 보험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성별로 보면 가장 많은 게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기에 사회가 너무 어렵고 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어떤 이득을 위해서 경제활동 중심이 되는 30대에서 50대 비율이 가장 높고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사회 초년생인 10대, 20대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한 20%까지 올라와서 이 사회 초년생들이 뭔지 모르게 보험 사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제 연루가 되는 경우들도 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여성보다 한 2배 정도, 2배 이상 많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아까 이제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랑 같이 이해를 좀 하시면 보험 사기의 폐해는 결국은 선량한 보험 계약자 측면에서 어떤 피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하면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그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사고가 많이 나면 보험료 할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 같은 경우는 할증 피해를 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가입 한도 제한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 이런 이제 일반
그 보험 사기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뭐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이제 보험 사기 피해자들도 당연히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신호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각각 이제 사고가 한 번씩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실 비율이 정해질 거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보험 사기를 주도한, 쉽게 말해서 고의 사고를 유발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을 하지만 아무 죄가 없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신호 위반이나 법규 위반을 해서 말 그대로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이 차량도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차량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물론 뭐 신호 위반에 대한 대가는 따르겠지만 그 보험 사기 피해를 입어서 발생한 또 할증보험료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뭐 사실 뭐 사고 발생하면 뭐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사고 수술비라든가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상해에 대한 어떤 위험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이제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 사회적으로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이나 상해 이런 강력 범죄를 수반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있지도 않은 입원이나 통원 치료 이런 걸 가지고 허위 진단서나 이렇게 끊어서 보험 사기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또 건강보험 재정 악화도 같이 초래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 이 보험 사기인지 모르게 또 가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일반 국민을 범죄자로 전락을 시키는 또 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걸 수사를 다 또 개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쪽에 수사를 집중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범죄 예방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보험 사기 수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선 수사관들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고 수사기관도 다른 범죄보다 좀 더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수사기관 얘기를 뭐 자세하게 드릴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보험 사기로 인한 어떤 수사기관의 다른 범죄 예방 피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보험 사기는 반드시 좀 근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험 사기 원인을 좀 보면 결국은 이제 보험 계약이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본전 생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보험료를 계속 매월 내잖아요. 매월 동일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시 갱신이 되고 또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데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하나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하나도 안 받으면 마치 손해가 보는 것 같아서 이 거액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사고를 시키는 경우들이 있고, 일상적으로 방법으로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든가 어떤 노동의 대가로 받을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 높지 않기 때문에 쉽게 돈을 벌려는 어떤 유인이 또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위험보장, 다시 말해서 사고 발생했을 때 이제 보험금 지급이라는 무형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필요한데 그렇게 고의적으로 발생해도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이 또 있고, 그리고 내가 낸 돈이 마치 소멸되는 것 같은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심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보험 사기 피해가 그냥 단순히 보험 사기 피해자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타인에게는 직접 피해를 주지 않는다. 결국 보험회사를 통해서 내가 보험금을 편취하는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경제적 강자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의 일탈형이다.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처벌이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법당국의 처벌 자체는 그러니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법당국의 경미한 처벌로 인해서 예를 들면 보험 사기 범들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벌금형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구속이 돼서 해서 뭐 징역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래서 일단 사법당 경미한 처벌도 하나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 보험 사기 적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금융감독원이 있고요. 이쪽이 보험조사협의회. 그래서 관계기관 간 저희가 보험 사기를 금융감독원 혼자 할 수도 없고 보험회사 혼자 이렇게 적발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기관들이 묶여서 같이 공조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제가 금융감독원 직원이기 때문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쪽이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보험회사에 이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가 있고 거의 모든 보험회사에 SIU 부서가 있어요. SIU 특별 보험 사기를 조사하는 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제 검찰이나 경찰 그리고 법원이 될 거고 그리고 요 밑에가 유관기관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 사기 행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있어야지 보험 사기 행위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은 바로 지급이 돼요. 빠른 3일 안에 대부분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데 이제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험금 지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심사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보험금 지급 심사 부서가 있고 이 보험금 지급 심사 부서에서 이 보험금 지급할지 말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보험 사기 혐의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SIU 부서 쪽으로 통상 넘겨서 혐의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 혐의 조사를 하고 나서 보험 사기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면 혐의점이 발견이 되면 일단 금융감독원에 인지 보고를 합니다. 보험 사기 혐의건이 인지가 되면 바로 인지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같이 이게 뭐 통상적으로 수사 의뢰 전에 인지 보고가 들어오고요. 인지 보고가 일어나고 나서 수사 의뢰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닌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금융감독원에 인지 보고를 하면 이 금융감독원에는 전 보험회사의 보험 사기 혐의건 인지 보고가 전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내부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건을 다 모아서 이거를 조사를 할지 말지에 대한 착수 여부 검토를 합니다.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이 건이 어떤 건이고 어떤 혐의가 있고 그리고 왜 이걸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각 보험회사는 이 보험금 청구가 들어온 건을 자기 회사로 청구 들어온 것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금융감독원은 전 보험회사의 계약 정보 그리고 보험 사고 정보 그리고 인지 보고된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보험 사기 범죄자가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예를 들면 고의 사고를 한 20건을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보험 사기범이고 예를 들면 20건을 발생을 시키면 각각의 피해자들이 보험회사가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S사에 가입하고 어떤 사람은 M사에 가입하고 어떤 사람은 D사에 가입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건이 회사별로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각 회사는 자기 것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20건을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지보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떤 건인지 보고 이 사람의 과거 사고 내역이나 이런 것도 한꺼번에 볼 수가 있어서 그걸 같이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사고가 여러 번 발생을 하고 있네. 그리고 보험금을 받은 게 총 얼마 정도 되네라는 걸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정보가 집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보험 사기 혐의를 좀 더 확인하기가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개 보험회사와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서 인지보고를 하지만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각 회사별로 직접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회사에서 이미 알고 있는 정보고 금융감독원이 개입하는 것보다 그쪽 SIU 파트에서 직접 해도 우리가 하는 거나 거기서 하는 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보험회사가 직접 하고요. 저희는 통상적으로 2개 이상의 회사가 연계된 그런 보험 사기건들을 저희가 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사를 해서 이제 수사 의뢰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2개 이상의 회사가 그 연결된 보험 사기는 또 저희 쪽으로 다 넘어와서 저희가 보고요. 물론 혐의가 있다고 저희가 정권을 할 수는 없지만 인력이 되는 한 최대한 저희가 과거 사고 조사, 사고 내역, 그 다음에 계약 정보, 그 다음에 인지보고 내용들을 한꺼번에 분석을 해서 또 뭐 자동차 사고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영상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봐서 이제 저희가 하고요. 기타 이제 뭐 일반 그 제보건도 또 저희 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험사기 신고센터가 있어서 금융감독원하고 각 회사별로 신고센터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신고센터의 제보 내용 이런 걸 종합해서 저희가 그 보험사기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인지보고, 그 다음에 제보 이런 걸 통한 상시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취약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별도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상시조사 그 각 보험회사의 인지보고나 제보건들을 받아서 실시하는 상시조사가 있고 어떤 취약 분야에 대해서 테마를 잡아서 하는 기획조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 목표는 이제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수사 의뢰를 하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경찰로. 경찰에 일단 넘어가면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이 수사 결과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검찰에 송치를 할 거고요. 검찰에서 다시 이제 확인을 하고 수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를 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이제 기소를 하면 다시 이제 법원으로 가서 최종적인 판결에 따라서 이제 형이 확정되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뭐 근로복지공단, 뭐 국토교통부, 심평원, 그 다음에 건보공단 이런 관련 기관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또 저희 쪽하고 정보를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하고요. 그래서 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금 부정수급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심평원 같은 경우는 진료비 심사 그리고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보험회사 SIU 조직과 금융감독원의 이제 보험사기 대응단 그리고 이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기관 그리고 이런 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 해가지고 결국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저희가 아무리 수사 의뢰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안 하면 보험사기 적발이 안 되는 거고요. 또 그 관련 기관의 정보가 없으면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협조를 해서 공조 체계를 유지해가면서 보험 범죄를 예방하고 적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얘기를 좀 다른 식으로 좀 쉽게 풀어 만든 거고요. 여기 보시면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기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사기 의심건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에 인지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인지보고 내용 중에서 경미하거나 한계보험회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자체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착수, 물론 이제 여러 회사가 걸쳐 있는 경우도 보험회사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인지보고가 되면 착수 여부를 검토해서 착수보고를 하고 결과보고 이후에 이제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는,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수사기관과의 그 계속적인 어떤 자료 제공이라든가 그리고 관련 내용 설명도 좀 드려야 될 일도 있고 해서 수사기관은 굉장히 좀 밀접하게 연계해가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면 결국은 저희랑 같이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기획조사라는 걸 따로 하는데, 이거는 저희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보험계약 정보, 보험사고 정보, 그리고 인지보고 정보들을 다 종합해서 취약 부분, 뭐 시장 정보도 수집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면서 어떤 취약 부분이 확인이 되면 별도로 계획조사를 실시하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투트랙으로 상시조사와 기획조사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보험사기 조사 업무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인지보고 외에 자체 인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서 제보되는 건들인 경우에는 별도의 인지보고가 없더라도,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량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보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제보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을 봐서 보험사기 혐의가 있어 보인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지해서 파악을 하면 또 이제 별도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가지고 있는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뭐 저희는 실무적으로는 아이파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파스가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제 보험사기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그 중추가 되는 시스템이고요. 각 보험회사에서 저희 쪽에 계속 정보를 올립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 정보, 사고 정보, 보험금 청구 지급 정보, 이게 이제 보험 사기 의심 정보, 뭐 이런 정보들을 쭉 올리면 저희 쪽에 다 집적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혐의 분석도 하고, 뭐 단순 관리, 조사 관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상시 감시나 어떤 조기 경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결국은 이제 보험 사기 조사를 하고요.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그냥 단순히 이 시스템에 집적만 되면 사실 분석하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툴이 좀 있어요. 이 안에 뭐 연계 분석, SNE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자동차 보험 사기 건이 있는데 보험 사기 혐의가 있어서 인지보고를 받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의 과거 사고 내역을 봤더니 뭐 한 20건 정도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보험금 편취 금액도 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더라. 그래서 보험 사기 조사를 착수를 했어요. 그럼 착수하기 전에 뭐부터 하냐면, 이 사람의 사고 정보, 과거 거 다 뒤지는 것도 마찬가지 확인을 하는 것도 하지만, 이 사람이 과거 20건 사고에 상대 차량, 그리고 같이 동승했던 사람, 이런 정보들을 한꺼번에 다 봐요. 예를 들면 한 3년 전에 일어난 사고의 동승자가 다시 한 3년 전, 3년 후의 사고에 가해자 피해자로 해서 사고가 났다 라고 하면, 같이 동승을 해서 같은 차에 탔던 사람인데 3년 지나서 같이 사고 가해자 피해자로 만났어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가피 공모를 의심을 합니다. 이 둘은 지인이거든요. 같이 동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한꺼번에 다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보험사기 혐의가 인지가 되면 저희가 이제 그래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SNE 분석을 하고 연계 분석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래프가 쫙 나와요. 이 사람이 과거에 동승했던 사람, 상대 피해 차량 해서 그림이 쫙 보이면, 이걸 가지고 저희가 이 사람은 가피 공모가 의심된다, 또는 특정 동승자와 계속 하면서 뭔가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 또는 뭐 한 번은 이 사람이 운전해서 동승자로 탔다가 이 동승자가 그 다음 사고에서는 운전자가 됐다가, 한 번은 또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동승자가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운전자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이거를 일당으로 묶어서 저희가 같이 보거든요. 그럼 일당을 다시 또 뽑아서 혐의자를 한 3명으로 늘리고 3명에 대한 연계 분석을 다시 실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3명의 과거 또 동승자, 그 다음에 상대 피해자 이거 다 또 분석을 하면 또 이게 확장이 되거든요. 이렇게 확장이 돼서 가피 공모 혐의가 있다 없다를 다시 또 판단을 하고, 그걸 또 확장을 해서 더 일당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분석을 해가면 같이 공모를 해가는 그룹들이 형성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분석을 같이 해 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많이 집적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단순히 그냥 단건 사건을 가지고 그 회사에 있는 정보만으로 가지고 사기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하는 게 좀 더 빠르고 어떤 혐의를 좀 더 보기 좋고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이건 다 추정이잖아요, 사실. 이 둘이 동승을 했고 다시 사고가 났는데 이 둘이 우연찮게 여행을 같이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고의 사고를 이번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할 때 또 중요한 게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과거 사고 내역의 블랙박스 영상을 그래서 한꺼번에 다 봐요. 그래서 아까 같이 20건이 있었다 그러면 20건의 블랙박스 영상을 과거의 보험금 청구 지급 과정에서 청구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통상 다 보험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꺼번에 다 받아서 또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아이파스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보험사기 적발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은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보험사기 적발 사례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험사기 적발 사례를 보시면 크게 이제 특징부터 말씀드리면 점차 이제 조직화되고 있고요. 이게 조직화된다는 게 아까 같이 이제 일당들이 같이 공모가 돼서 하는 경우들. 그래서 공모형 보험 사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요새 이제 병원과 브로커가 같이 이제 연계가 된 이제 보험 사기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조직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은 어떤 강력 범죄와 연계된 보험 사기들도 있어서 흉포화되고 있고요. 일단 조직화 쪽의 뭐 내용을 보면 사례는 보시면 한방병원에 반복적으로 입원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어떤 조직 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해서 허위 입퇴원 확인서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들이 적발이 돼서 적발 금액이 한 5억 됐고 구속 5명, 불구속 144명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동차 보험 고의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교통사고 부재 환자 점검이라고 해서 실제로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는 게 또 있어요. 물론 지자체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이 되고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도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돼 있는 그 병원 입원 환자가 실제로 입원이 돼 있는지를 직접 병원에 예고 없이 방문을 해서 확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 허위 입원 환자를 확인하기 위한 그렇게 하면 병원들한테 이제 소문도 나고 병원들도 어떤 경각심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허위로 입원 환자를 이렇게 꾸며서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보험 사기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도 계속 그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흉포화 내용은 읽어보시면 A씨가 만 19세 여성과 비밀리에 결혼하고 실형유행지인 일본에서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서 살해하고 현지에서 화장하고 귀국하자마자 사망보험을 청구했던 2019년에 대법원에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건이었고요. 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뒤에도 설명을 또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점차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을 활용해서 그 어떤 제도를 악용한 지능적인 보험 사기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비타민 주사나 이런 체형 교정, 이런 미용 치료에 대한 미용 치료를 받고 허위 병명으로 해서 도수 치료 받은 것처럼 조작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점차 일반화되고 있는 게 그 뭐 취약계층, 청소년이나 이런 보험 정보에 취약한 계층이 많이 또 아까 말씀드린 20대 이하, 10대, 20대가 20% 이상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사례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사회 초년생들이 잘 모르고 처음에 취업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 보험 사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이 자동차 보험 그 공모자들을 SNS로 SNS 광고를 통해서 이게 모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절대 여기에 유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 혐의자들이 이륜체와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을 고용한다. 이렇게 이런 SNS 광고를 이용하면서 돈 필요한 사람 연락 주세요. 이렇게 광고를 게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공모자들이 모집이 되면 이 모집된 사람들끼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한다든가 또 동승자로 탄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고의 접촉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알바생 같은 경우는 배달업 모집하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갔더니 고의교통사고 공모하는 걸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공모를 같이 하자. 근데 거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에 이제 현혹이 돼서 이제 보험 사기범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라도 보시면 저희 쪽에 제보를 해주셔도 좋고 절대 유혹에 빠지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고의사고 아주 일반적인 케이스인데요. 상습 정체 구간, 병목 지점 이런 차량 흐름이 느리고 차량 변경이 제한된 실선 구간. 실선 구간에 사실은 차선 변경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법규 위반이긴 하지만 차량이 막 막히고 그러면 빨리 빠지는 곳으로 이렇게 실선인데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 해놓고서 막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그걸 노리고 바로 이렇게 뒤에서 고의사고를 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 그리고 외제 차량을 가지고 하는데 외제 차량인 경우에는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부품 조달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렌트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렌트비가 많이 들어서 외제차인 경우에는 직접 정비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미수선 수리비를 또 지급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한번 사고를 내고 미수선 수리비를 받고 다시 똑같은 부위로 또 사고를 발생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앞에 받았던 미수선 수리비가 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편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쪽 유인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한 번만 더 사고를 내면 이거 내가 편취하고 수리 안 해도 다른 사고로 해서 메꿀 수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또 계속 이런 식으로 외제차를 활용해서 미수선 수리비를 편취하는 경우도 또 있고요. 자동차 보험에서 많이 나오는 사기 수법이 칼치기 들어보셨죠? 칼치기 그리고 손목치기 이런 거. 손목치기는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차에 고의적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부딪혀서 다친 것처럼 손목을 낸다 이런 거 손목치기 수법인데 발을 살짝 일부러 지나가는 차에 몸을 이렇게 해서 상해를 입을 위험을 감수하고 사고를 유발하는 그런 게 이제 손목치기인데 이거는 칼치기인데 읽어보시면 범행 차량이 차선을 급변경하고 공범 차량이 급정지하면 공범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이 공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방식으로 이제 고의사고를 유발한 거죠. 한글이지만 좀 어렵죠. 설명을 드리면 차량 두 대가 같이 공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차량 두 대가 이렇게 가다가 이 오른쪽에 있는 차량이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이쪽 앞으로 탁 끼어드는 거죠. 그리고 얘는 급정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앞에 둘이 공모를 하고 칼치기를 얘가 들어오면 얘가 급정거를 하면 뒤에 있는 후미 차량이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둘은 사실 공모에서 이 뒤에 있는 그 공모 차량은 앞에 차가 칼치기에서 들어와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뒤 차량은 그냥 보험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 케이스로 해서 둘이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칼치기 수법을 이용해서 고의사고를 위반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정비업체가 같이 또 연루가 같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 그 대물보험금, 다시 말해서 이제 차가 망가지거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수리비를 직접 이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받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가 받는 게 아니라, 누가 받냐면 정비업체에서 수리해주는 정비업체에서 직접 받아가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리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이나 검사 기록지를 청구서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실제로 100만 원어치 수리해놓고선 200만 원어치 수리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수리 또는 과다 수리 이런 걸 통해서 정비업체가 직접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많이 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정비업체는 뭐 돈을 좀 벌지 몰라도 이 대물보험금과 관련된 이제 보험 소비자들은 또 보험 할증의 문제가 있거든요. 대물보험금이 많이 지급이 되면. 그래서 사실은 또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돼서 정비업체 쪽도 저희가 계속 보고 있고요. 고의사고, 이제 생명보험 쪽으로 넘어가서 고의살인 쪽 뭐 사례를 소개드리면 그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인근 바다에 유기한 후 허위 실종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편취. 결국은 이제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인데요. 혹시 이런 사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가 조금 됐었고, 이게 2013년에 뭐 전남 광양시 식당에서 이제 피해자한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이렇게 마시게 해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다음에 여수시에 있는 백야대교에다가 시신을 빠뜨린 사건인데, 통상 이제 언론에서는 여수 백야대교 살인 사건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했었고, 2014년도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도 간혹가다가 이제 언론에 집중적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곡 살인 사건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았고요. 이거는 이제 화재보험 쪽인데, 그러니까 본인이 다가구 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고시원생이 한 30명 정도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을 매수를 했는데, 거기다가 본인이 직접 불을 지르고 강도가 불을 질렀다 이렇게 허위로 신고를 해서 화재보험금 편취를 시도했던 사례고요. 이게 2011년도에 이제 보험 사기범이 오피스텔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이 잔금 중에서 2억 한 7천만 원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2억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치과 치료비로 또 돈도 들고 뭐 이렇게 하니까 다가구 주택에 불을 질러서 화재보험금을 받아서 이제 이 잔금을 치르려고 고의 방화를 했던 사건입니다. 다행히도 어떤 사상자가 있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징역 2년이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던 사건입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인, 화재, 고의 방화 이런 강력범죄 사건들도 보험사기에서 간혹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허위 진단. 실손보험이 사실 조심 많이 하셔야 돼요. 병원 가시면 실손의료보험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여러 가지 유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쉽게 보험금을 거기다 현혹이 되셔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일상생활에서 아무 어떤 범죄의식도 없이 보험 사기범이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면 이 케이스도 병원에서 비만 치료 주사 그리고 또는 예방 접종 이렇게 시행을 한 다음에 이거를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식중독, 감기 치료 이렇게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을 해서 진료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을 받은 거예요, 환자가. 그리고 일부 환자는 나는 통을 3번 했는데 이걸 여러 번 했다, 부풀리거나 아니면 전혀 받은 사실도 없는 어떤 통원 확인서라든가 입퇴원 확인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한 사례인데, 결국은 환자는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한 케이스가 되는 거고,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를 편취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장, 그리고 중간에 이제 브로커가 껴있고, 그리고 이제 이 병원에서 이 허위 진료비 영수증이나 이런 허위 서류를 발급받은 환자까지도 적발이 돼서 의사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의사에 대한 어떤 보험 사기 입증이 쉽지가 않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언론에 보셨겠지만 백내장 관련해서 병원도 저기 검찰에 송치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금액이 한 1,500억 이상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이 병원이 직접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되거나 또는 중간에 브로커가 껴있거나 그거를 이 보험 사기인지 모르고 어떤 병원이나 브로커의 그 보험 사기 유혹을 받아서 자신도 모르게 보험 사기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의사와 브로커가 공모해서 허위 장애 진단서를 발급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별도의 검사 없이 기존 검사 계획을 오래 붙이는 방식으로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서 이제 의사와 브로커 일당이 다 적발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병원장, 의사, 사무장이 브로커한테 환자를 이렇게 유치를 해두면 별도의 금품이나 돈을 일부를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브로커가 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보험금의 일부를 수임료로 배분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적발이 된 사례입니다. 일단 보험 사기 사례는 다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 있으세요? 유익한 강의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보험 사기가 자신도 모르게 보험 사기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어떤 보험 사기 유혹이나 SNS 광고글 또는 병원의 어떤 유혹 이런 브로커들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다 알거든요. 이 허위의 진단서, 허위 입장 확인서 또는 그런 것들을 다 본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겠고, 자동차 보험 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이 피하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보험 사기로 의심이 된다 이러면 저희 쪽에 신고센터에 접수를 해주셔도 되고 전화를 직접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피해를 예방하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사회생활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